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봄그림 DJ입니다. 매미가 맴맴 전력을 다해 울고 있는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옛날 유학자들은 매미가 5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척 숭상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홈처럼 파인 줄이 각근과 비슷해서 지혜를 가진 학식을 나타내고, 나무의 수액만 먹고 자라므로 맑고 청아함이 그 덕목이며, 다른 곡식을 축내지 않으므로 염치가 있다고 하였고, 살 집을 따로 짓지 않으니 검소함을 덕으로 보았습니다. 또 계절에 맞춰 오고 가니 믿음이 있기에 신을 매미의 마지막 덕목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미는 7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뜨거운 여름 단 한 달만 지상으로 나와서 열심히 울다가 짝을 짓고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유충일 때는 어두운 땅속에서 묵묵히 지내다가 성충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남은 생명력을 모두 다 소진하듯이 있는 힘을 다해 울어대는 모습이 더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성충으로서 날개를 가진 채 사는 삶이 유충 시절에 비하면 턱없이 짧기도 해서 많은 문학에서 비운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여름의 노래를 정겹게 부르는 매미 소리가 나는 숲속길을 지나 미술관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실제로 유럽에는 숲속 한가운데 미술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미술관이 외진 지역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숲속의 작은 미술관에서 여름에 딱 어울리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시원하고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최고의 멋진 여름 휴가를 보내러 미술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노래 듣고 바로 미술관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꿈. 가장 먼저 만나볼 작품은 조선시대 문인화가 강세왕의 연꽃 그림입니다. 향원익청, 즉 연꽃의 향기는 멀수록 맑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52cm에서 115cm의 세로로 긴 그림입니다. 더운 이 여름 우리는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도 바르고 양산과 선글라스 등 어떻게든 이 볕을 피하고 그늘로 찾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름에 피어나는 꽃은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그 중에서도 고귀한 연꽃은 해바라기와 함께 여름에 피어나는 대표적인 꽃이죠. 연꽃은 불교의 진리와 가르침을 나타내기도 하고, 옛날 중국 유학자 주도니가 자신이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덕망 높은 선비들 또한 칭송하며 이를 가리켜 군자에 비유하였습니다. 향원익청,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표암 강세양의 연화도는 궁중 민화나 다른 작가의 연화도처럼 색도 구도도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참으로 담백하고 고졸한 미가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서 연줄기가 시작되어서 왼편으로 고개를 쑥 내민 듯한 구도로 연꽃과 연잎이 두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포기에서 자란 꽃과 잎사귀가 군더더기 없이 앞뒤로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길게 쭉 자란 줄기 끝에 만개한 하얀 연꽃이 활짝 피어나
뽐내는 자태로 그려졌고 특히 하얀 연꽃의 끄트머리에는 새초롬한 붉은색을 칠해서 그 화려함과 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연꽃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봉오리 형태로 그려서 연꽃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한 그림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줄기에서 솟아오른 널찍한 연잎들은 잎의 앞면, 뒷면을 뒤집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 배경에 흐릿하게 등장하는 수초와 뿌리 부분에 둥둥 떠있는 어린 연잎도 한여름 연못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연못에 떠있는 작은 연잎 중에 하나에는 청개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 연잎 위에 기어가는 곤충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펄쩍 뛰어오를 것 같은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연꽃은 군자답게 이러한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보여주며 은은한 향기를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의 상단에는 시원한 여백과 함께 강세양의 화제가 적혀 있습니다. 연꽃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되 함부로 다룰 수는 없다. 아쉽지만 연꽃의 향기는 멀수록 맑음으로 멀리서 보는 것이 좋다. 라고 한 주도니의 글을 먼저 넣고 이어서 그림 속의 연꽃 또한 멀리서 보는 것이 좋다. 라는 그림을 그린 강세양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문인이었던 그가 미적으로, 문학적으로 좋은 감상을 위해 멀리 퍼진 은은한 연꽃의 향기도 함께 상상하며 그림을 관조하듯 보라는 깊은 뜻이었을 텐데 평범한 우리는 왜 멀리서 보라니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가 부릅니다. 낙원.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있으신가요? 많은 비와 뜨거운 떼학볕은 수분이 가득한 수박이나 포도를 무럭무럭 연글게 합니다. 여기 유명한 수박 그림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처럼 강렬하게 에너지를 뿜어내었던 프리다 칼로는 마지막 작품에 새빨갛게 잘 익은 수박을 캔버스 가득 그려놓았습니다.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는 예전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뜨거운 여름, 싱싱한 초록의 수박이 새빨갛게 잘 익어서 먹음직스러운 가육을 강렬한 에너지로 뿜어내고 있는 그녀의 유작, 삶이여 영원하라, 인생 만세라는 수박 정모라 작품을 또 보고 싶었습니다. 명작은 봐도 매번 새롭고 좋으니까요. 우선 간단하게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한쪽 다리가 짧아졌지만 똑똑하게 잘 자라서 당시 여성으로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도 진학해서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18살 때 너무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타고 있던 버스의 철봉이 몸을 관통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 수많은 수술과 치료로 평생토록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말년에는 다리를 절단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에게는 날개가 있으므로 상관없다며 좌절하지 않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태양빛처럼 반짝이며 살아온 프리다 칼로는 계속되는 수술과 건강 악화로 1954년 이 수박 그림을 마지막으로 8일 뒤 세상을 떠납니다. 수박 정모라에 채색된 빨강과 녹색의 강렬한 보색 대비를 가진 색감은 고통과 상처에도 식지 않고 타올랐던 그녀의 열정만큼이나 엄청난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 쾌청해 보이는 멕시코의 파란 하늘이 뒤로 배경으로 있고 진한 청록색의 둥근 수박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잘 익었어요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왼쪽에는 깔끔하게 반으로 잘라낸 방구형의 수박이 새빨간 가육과 콕콕 박힌 검은 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빨간 색감은 당도가 최고인 듯 아주 잘 익은 수박을 보여줍니다.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가 과즙 안에 가득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수박의 윗부분을 돌아가며 어슷하게 칼집을 내어서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역시나 새빨갛게 잘 익은 빨간 가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탕물처럼 달 것 같은 당도가 느껴져서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는데요. 뒤쪽으로 또 다른 연한 줄무늬가 보이는 수박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잘라놓은 수박들이 서로 다른 인생과 감정을 보여주듯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맨 앞쪽 정중앙에는 한 입 베어물기 좋게 길게 썰어놓은 수박이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가육 위로 글씨가 가득히 있습니다. 비바라 비다, 삶이여 영원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 절단에 이어 척추수술로 누워 있어야만 했던 당시의 프리다 칼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인생 만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그렇게 불꽃 같은 삶을 보여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외출을 떠났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수박 정물화 속 비바라 비다는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에게 영감을 주었고 멋진 노래로도 탄생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프리다 칼로의 수박 정물화를 감상하며 가슴 가득 시원하게 웅장해지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노래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이번에는 눈을 시원하게 하는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브클랭의 제목 없는 블루 모노크롬입니다. 195cm, 140cm의 커다란 캔버스에 파란색만이 가득 칠해져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태도 찾을 수 없고 다른 색도 없으며 흐리고 진한 색감의 변화도 없이 균일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캔버스 전체가 오로지 새파란색으로 덮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브클랭의 블루 모노크롬에서 보여주는 울트라마린 빛깔보다 더 쨍한 파란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와 그림 사이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시원함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이 파란색은 이브클랭이 화구 제작사와 협업하여 직접 새로운 파란색을 개발한 것입니다. 파란색을 정말 좋아했던 이브클랭은 자신만의 파란색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푸른색이 가장 순수하고 모든 것에서 해방된 무한한 색채로서 없을무, 공에 근접한 색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브클랭은 깊고 아름다우면서 차가움을 가진 파란색, 채색하고 난 후에도 동일한 명도와 채도의 변화가 없는 자신만의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 연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성을 가진 화학약품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값비싼 청금석에서 뽑아낸 울트라마린 안료에 기존 유체물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마씨 오일 대신 투명한 합성수지를 섞어서 탁한 기운을 없애고 순도를 높인 파란색을 드디어 개발합니다. 이브클랭의 파란색은 정말 선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쨍하다 하는 바로 그런 파란색입니다. 이브클랭은 이 색채에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라는 이름을 붙여 상표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브클랭은 자신의 IKB 블루의 단색조 회화 작품을 200여 점이나 제작합니다. 그의 짧은 생을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작품 수가 아닙니다. 이브클랭은 목판에 캔버스를 팽팽하게 씌우고 자신이 만든 파란색 IKB를 붓 대신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 전체를 균일하게 발랐습니다. 그림의 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설치할 때는 벽으로부터 20cm가량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벽 사이에 둥 떠 있는 쨍하게 새파란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몰입되면서 그림 속으로 저 너머의 드넓은 창공에 푸른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깊고 깊은 바다로 들어갈 것 같은 무한한 공간감이 생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브 클랭은 1928년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모두가 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창작 활동에 익숙했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니스 바닷가에 친구랑 놀다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친구에게 내가 사인한 첫 작품이라고 한 그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브 클랭은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고 영국, 스페인을 떠돌다가 20대 초에는 일본에서 거주하며 유도를 배우고 유단자가 되어 유도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도 수련의 과정에서 접하게 된 선불교의 교리에도 심취합니다. 1955년 다시 파리로 와서 정착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캔버스에 단 하나의 색으로 균일하게 칠한 작품, 바로 모노크롬, 단색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브 클랭은 단색화에 대해서 가치나 개념과 같은 정신성을 표현하는 데에는 단색 표현이 가장 적합한 회화의 형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재현하는 형태를 가진 그림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단색화라고 하였죠. 이 단색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면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예술작품이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 소통의 흔적으로 남는다고 이브 클랭은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다양한 색상으로 단색화를 제작했습니다. 초록, 빨강, 주황과 같은 여러 가지 색으로 시작된 색의 표현은 1957년에 자기의 상징적인 색인 IKB,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를 제작하게 되면서 파란 단색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캔버스 위에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서 색감은 전체가 균등하고 표면은 약간의 거친 질감이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갈 만한 형태나 색의 변화와 같은 그 밖에 다른 조형적인 조건들을 완전히 배제해서 오로지 색에만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상자에게 깊은 정신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브 클랭은 계속해서 다양한 회화 실험을 했고 그 외에도 전시 퍼포먼스나 포토몽타주 작업도 유명합니다. 1962년 심장 발작으로 34살에 이른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은 불과 8년 남짓하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로서 창조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탐구정신과 실험적인 작업은 20세기의 현대 미술가들, 특히 행위예술과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브 클랭의 순수한 IKB 블루 작품을 보니 눈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 좋게 시원해집니다. 청량감을 더해 뉴진스의 슈퍼샤이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감상하실 작품은 조각 작품입니다. 여름에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미술 작품이라고 했는데 땡볕에 세워진 무거운 덩어리를 가진 조각 작품?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가 무거운 조각 작품에서의 무게감을 없애고 둔탁하게 땅과 고정된 받침대를 제거한 조각 작품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둥둥 떠돌기도 하는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아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빌이라고 부르는 그것 맞습니다. 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은 얄쌍한 나무가지 같은 철사 위에 나뭇잎처럼 얇고 가벼운 작은 조각들이 매달려서 흔들흔들하며 움직입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바람의 움직임도 볼 수 있고 쉼표와 같은 여유를 느끼게도 해줍니다.
둥글거나 나뭇잎처럼 생긴 얇은 조각판들이 가느다란 철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구성이라 움직이다가 서로 엉키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은 그대로 유지하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모빌의 형태가 작품마다 다 다양해서 어떤 것은 나뭇잎이 조랑조랑 붙은 모양으로 있고 또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단순하게 점진적으로 나열된 모빌도 있습니다. 색감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 속에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과 움직임이 시원한 청량감을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새처럼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조각이라니 신기하죠? 당시에도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의 움직이는 조각, 알렉산더 칼던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189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칼던은 아버지가 조각가였고 화가인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조각가인 그야말로 찐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당연하게 칼더가 예술가가 되는 교육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다르게 그는 움직이는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스 공과대학의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칼던은 이후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합니다. 자동차 기술자, 도안사, 능률기사, 보험회사 조사원, 기계판매원, 기계디자인 등 여러 직업을 거쳤지만 만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23년에 뉴욕의 미술학교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다시 회화를 전공하게 됩니다. 1926년부터 1936년까지는 파리로 가서 활동하는데 자신이 잘 다루는 기계를 응용해서 미술 작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커스에서 봤던 장면을 그대로 섬세하게 움직이도록 재현한 것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조각을 구상하게 됩니다. 칼던은 당시 파리에서 20세기 미술사에 유명해진 몬드리안, 미로, 디샹과 같은 미술 작가들과 사귀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날 차가운 추상의 거장 몬드리안 스튜디오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칼던은 깊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몬드리안은 하얀 바탕에 검은색의 수직, 수평선과 빨강, 노랑, 파랑만으로 면을 구성하는 차가운 추상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미술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죠? 가로, 세로 검은 줄무늬가 반듯하게 있고 중간중간 네모칸 안에 노랑, 빨강, 파란색이 군데군데 색칠되어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저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미술책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너무 미술 쉽게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미술 작품 앞에 섰을 때 감동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물감으로 반듯하게 그어낸 선과 단순 명료한 색채가 정말 놀라웠고 이 작품들은 몬드리안이 우주의 근원과 진리를 담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철학과 그의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칼던은 이렇게 기록에 남겼는데 몬드리안의 스튜디오를 보았을 때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넓고 아름다운 스튜디오는 일상적인 것들과 다르게 만들어져 있었다. 하얀 벽 위에는 검은 선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었고 원색의 사각형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그의 그림이 그대로 실내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양쪽에는 창문이 있고 그곳에서 들어온 빛이 서로 교차하여 너무 아름다웠다. 그때 나는 이것을 전부 움직여 본다면 매우 멋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바로 구상하였다.
칼더가 이렇게 몬드리안의 스튜디오에서 그의 스타일에 깊은 감명을 받아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단순한 색과 형태를 가진 조각들이 움직이는 모빌이라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모빌은 프랑스어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인데 마르셜 뒤상이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칼더는 그림에서 색깔이나 형태를 구성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조형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조각에서도 움직임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조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그는 그것을 실현해냈습니다. 195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조각 부분 1위를 수상하고 이후 미국과 해외 여러 곳에 알렉산더 칼더의 대표 작품이 설치되었고, 인기와 유명세를 누리며 이후 많은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칼더는 현대 조각의 혁신을 이끈 대표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작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여기는 수원 FM 96.3,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별별 미술관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파도치는 해변에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아이들의 흥겨운 웃음소리가 마치 그림 밖으로 들릴 것 같은 스페인의 화가 호야킨 소로야의 멋진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8년 발렌시아 해변에서 그려진 해변 따라 달리기입니다.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찰랑찰랑 모래사장이 시작되는 바닷가의 해안선을 따라 세 아이가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짙고 푸른빛의 바다와 파도의 하얀 물거품의 색이 대조돼서 해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강활한 바다에서 발가벗은 남자아이들 5-6명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멀리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이 그려진 1908년대를 생각하면 지금의 수영복이나 물안경, 물놀이 튜브 하나 없이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서 맨몸으로 파도를 맞서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바다는 파란 계열의 모든 색이 다 출동하였고 서로 중첩되어 채색되었습니다. 하늘색부터 파랑과 남색, 보라까지 자연의 빛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빠르게 붓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짙고 푸르른 바다색은 아이들의 피부빛을 생동감 있게 보이도록 강조하고 있어서 튼튼하고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그림의 앞쪽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호아킨 소로야의 자녀들 같습니다. 여자아이 2명이 하얀 원피스 자락을 펄럭이며 안 잡히려고 맨 앞에 여자아이는 뒤를 돌아봐가며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여자아이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 뒤를 옆 얼굴 가득 짓궂은 표정에 발가벗은 남자아이가 신나게 쫓아갑니다. 아마도 물에서 방금 나온 듯 물기를 가득 묻히고 있는 걸 보니 누나들을 물에 빠뜨리고 싶어서 골탕 먹이러 뛰어가는 남동생으로 보입니다. 호아킨 소로야는 발가벗은 남자아이의 반짝거리며 탄력 넘치는 피부의 색감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빛에 적당히 그을리고 열심히 잘 놀았는지 아이의 단단한 근육들이 건강함이 저절로 느껴지도록 빛과 색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맞서며 열심히 달려가는 여자아이들의 치맛자락이 맘대로 펄럭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의 시원함을 담고 속도감과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던 추억을 불러오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요즘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그대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건강해 보여서 부럽기도 한 작품입니다. 감상하는 내내 해변을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시원한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옷의 표현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서 마치 눈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숨소리가 함께 들리는 듯합니다. 작품에서 주는 시원함과 청량감은 이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할 최고의 작품이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호야킨 소로야는 스페인의 인상주의 화가인데 서양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20세기 초 스페인의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이자 국민 화가입니다. 아주 어릴 적 부모님 모두 콜레라에 걸려 사망하고 고아가 된 호아킨은 이모님 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9살에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18살에 스페인의 발렌시아 미술학교에 입학한 후 25살에는 지원을 받아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로 막 시작하던 시기 클로틸데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을 하여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호아킨은 평생 이 여인만을 사랑했고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전시를 하고 찬사를 받고 수상도 하며 예술가로서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습니다. 호아킨 소로야의 대표작은 바다의 찬란한 빛을 부드러운 색채로 담아낸 그림들입니다. 사진처럼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빛과 자연의 인상을 빠른 붓터치로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아킨은 고향 발렌시아를 늘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워하며 매년 찾아왔고 지중해와 맞닿은 수평선과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발렌시아 해변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의 아내 클로틸데와 뛰어노는 자녀들도 그 풍경과 함께 항상 같이 그려놓았습니다. 호아킨 소로야의 바다 그림은 사랑하는 고향 발렌시아의 해변에서 빛나는 햇빛과 시원한 바닷가 풍경을 따뜻한 시선을 담아서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했고 화가의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이유 피에스타가 부릅니다. 달빛바다. 올 여름, 여러분은 어느 순간을 이 여름의 한 장면으로 기억할까요? 가족과 둘러앉아 쟁반 가득 썰어놓고 먹었던 달디 단수박. 갑자기 쏟아진 장맛비에 쫄딱 젖어버려서 그냥 비 맞으며 씩씩하게 걸었던 날. 친구와 같이 먹었던 하얀 눈꽃이 소복히 쌓인 이빨이 시리도록 시원한 팥빙수. 놀러간 계곡에서 차디찬 물에 발을 넣는 찡한 그 순간. 여러분의 여름날이 참 궁금합니다. 물론 덥고 습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 날도 많겠죠. 하지만 프리다 칼로가 외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만세. 그 어느 곳에 계시든 그 누구와 함께 하시던 이 여름날이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 되시기를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마지막 곡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